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류시화 옮김, 연금술사. 2-2 2-2 소유라는 환상.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뉴욕 거리에 있는 초고층 빌딩을 가리키며 이 빌딩은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야 하고 말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이거나 망상병 환자이거나 거짓말쟁이다. 어떤 경우이든 당신은 나라는 생각 형태와 건물이라는 생각 형태가 하나로 합쳐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소유의 개념이 작용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면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큰 부자이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망상에 빠진 환자이거나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일 것이고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생각 형태는 자신이 누구인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설령 사람들이 동의하더라도 소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 허구임에는 변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의 자리에 누워 외부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임이 드러난다. 또한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깨닫는다. 전 생애를 통해 더 완전한 자아의식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었던 것, 즉 그들의 존재는 사실 언제나 그곳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물과의 동일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의 동일화로 인해 그 존재가 흐려져 있었을 뿐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아무런 짐도 없고 무엇과도 동일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물에서도 또한 자아의식과 관계된 어떤 개념에서도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존재의 기쁨이다.
그 기쁨은 무엇과 동일화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오래전부터 영적 수행으로 모든 소유를 부정해왔다. 영적 수행으로 모든 소유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소유를 포기한다고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에고는 그 즉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동일화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한 위대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는 정신적인 자기 이미지에서 정체성을 찾을 것이다.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억만장자보다 더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의 동일화를 벗어던지면 에고는 재빨리 다른 것을 찾아낸다. 결국 에고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줄 무엇인가가 있는 한 그 무엇과 동일화되든 궁극적으로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 무엇과 동일화되든 궁극적으로는 상관하지 않는다. 소비 문명을 비판하거나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것도 소유와의 동일화를 대신하는 또 다른 생각 형태, 또 다른 정신적 입장이다. 그 동일화를 통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들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은 에고 지배적인 마음의 주된 방식 중 하나이며 무의식의 주된 형태이다. 다시 말해 에고의 내용물은 변할 수 있지만 에고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마음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가정 중 하나는 소유라는 허구를 통해 물건과 동일화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견고함과 영속성 덕분에 자신에게도 견고함과 영속성이 부여된다는 믿음이다. 건물 등은 특히 그렇고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은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소유물인 토지일 것이다. 토지의 경우는 소유라는 어리석음이 특히 드러난다. 백인 식민지 개척자가 침입했을 때 북미 원주민들은 토지 소유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종이를 내밀며 서명하게 했을 때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잃었다. 그들은 토지가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토지에 속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짓는다. 모두가 대저택에 살고 모두가 부자라면 대저택도 재산도 자신의 자아의식을 강화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에고의 자아 존중감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에 매여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자아의식을 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그의 대부분 자아 존중감이 결정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집단적 망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 자신의 가치와 자아의식의 완성을 찾아 헛된 희망을 품고 남은 평생 동안 물질만을 쫓아다니는 운명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로는 어떤 것을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이 그것에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 잃어버릴까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한다면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물질과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 동일화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이 의식 변화의 시작이다. 욕망, 더 많이를 향한 욕구. 욕망, 더 많이를 향한 욕구. 에고는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소유가 주는 만족은 비교적 깊이가 얕고 수명이 짧다. 내면에는 뿌리 깊은 불만족과 불완전한 느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숨어 있다. 에고가 나는 아직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 즉 소유의 개념은 에고가 자신에게 견고함과 영속성을 부여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허구이다. 그러나 소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더 강한 충동이 있다. 더 많이를 향한 욕구가 그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에고도 더 많이를 향한 욕망 없이는 오랜 기간 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에고를 훨씬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소유보다도 오히려 욕망이다. 에고는 갖고 싶어 하기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소유가 주는 얕은 만족감은 언제나 더 많이를 원하는 욕망으로 대체된다. 더 많이 바라는, 다시 말해 동일화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심리적 욕구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독적인 욕구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독적인 욕구이다. 에고의 주된 특징인 더 많이를 바라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욕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 차원으로 옮겨가 끝없는 배고픔의 정세로 나타난다. 폭식증 환자들은 계속해서 먹기 위해 종종 스스로 토하기까지 한다. 허기진 것은 그들의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환자가 마음과 동일화된 상태를 멈추고 몸의 감각을 되찾아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요구가 아닌 몸의 진정한 요구를 느낄 때 섭식 장애는 치료된다. 어떤 에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냉혹하고 단호한 의지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징기스칸, 스탈린, 히틀러 등은 그것이 매우 부풀려진 몇몇 예이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 속 에너지는 똑같은 강도를 지닌 반대 방향의 에너지를 창조하고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인도한다. 그때까지 그들은 그들 자신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상의 지옥을 건설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에고는 모순된 욕망을 갖고 있다. 다른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원하거나 혹은 지금 있는 것, 즉 현재의 순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불안, 초조, 권태, 근심, 불만족은 이루어지지 못한 욕망의 결과이다. 욕망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아무리 내용물이 많다고 해도 영구적인 충족감을 제공할 수 없다. 충족감을 제공할 수 없다. 특정한 대상이 없는 강렬한 욕망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에고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그 중에는 영혼이 부정적이고 불만족 상태에 머무는 아이도 있다. 더 많이 바라는 정신 이상적이고 탐욕스러운 에고의 욕구가 만들어내는 자원의 불균형만 없다면 지구상 전 인구의 식량, 물, 집, 옷, 그리고 기본적인 쾌적함 등의 물질적 필요는 간단하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에고의 탐욕은 세계 경제 구조에 예를 들면 더 많이 갖기 위해 서로 싸우는 에고체인 대기업 등에 집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기업의 맹목적인 목표는 오직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것과의 균형을 신경 쓰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 목표를 추구한다. 자연도, 동물도, 인간도, 심지어 자기 회사의 사원마저도 기업에게는 회계장부의 숫자, 사용한 다음에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나에게, 나의 것 더 많이 원한다, 필요하다, 어떻게든 가져야 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생각 형태는 에고의 내용물이 아니라 구조에 속한 문제이다. 내용물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생각 형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그 생각 형태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숙명적으로 그 무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으며 계속해서 찾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생각 형태가 작용하고 있는 한 어떤 소유물, 장소, 사람, 조건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에고의 구조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한 당신은 어떤 내용물에도 만족할 수 없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손에 넣든 행복해지지 못한다. 언제나 더 큰 만족감을 약속하는, 그리고 불완전한 자아의식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면의 결핍감을 채워준다고 약속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육체와의 동일화. 육체와의 동일화. 물건들 이외에 동일화의 또 다른 기본 형태는 나의 육체와의 동일화이다. 첫째로 육체는 남자이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자아의식에서 남성인가 여성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별이 곧 정체성이 된다. 자기 성별과의 동일화는 어린 시절부터 장려되며 성적인 면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역할 속으로 조건 지어진 행동 패턴 속으로 인간을 강제로 집어넣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만 성별과의 동일화가 다소 느슨해지기 시작한 서구 문명보다 일부 전통 사회에서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전통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운명은 결혼을 못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성적 능력 결핍과 아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삶의 성취는 무엇보다 본인의 성별 정체성의 실현에 있다고 간주된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자아 존중감은 육체적인 힘, 좋은 외모, 몸매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밀접하게 묶여 있다. 자신의 신체가 못나거나 완벽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위축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몸에 대해 가진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이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 젊은 여성이 사실은 말랐는데도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굶어 죽을 정도의 다이어트를 강행한다. 그런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몸에 대한 관념뿐이며, 그것이 나는 뚱뚱해 혹은 뚱뚱해질 거야 라고 알려준다. 이런 상황 밑바닥에는 마음속 자신의 이미지와의 동일화가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갈수록 마음과 동일화되어 에고의 기능 장애가 심해졌고 거식증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거식증 환자가 마음의 판단에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볼 수 있다면, 혹은 마음의 판단을 굳게 믿는 대신 그것의 정체를 알아차리기라도 한다면, 내부로부터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거식증은 치료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름다운 외모, 육체적인 힘, 능력 등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고통을 겪는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기초로 한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못생겼든 잘생겼든, 즉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은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신체에서 찾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몸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을 자신이라고 잘못 믿고 그 생각과 동일화된다. 하지만 사실 육체도 다른 물질적인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형상이 갖는 운명, 즉 일시적일 뿐 아니라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지각으로 감지되는 물질적인 육체는 늙고 허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럼에도 그 몸을 자신과 동등시 한다면 머지않아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육체와 동일화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육체를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보살피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으로 넘친다면 그 특성을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감사히 여기고 즐기면 된다. 또한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으로 몸 상태를 개선할 수도 있다. 육체를 자신과 동등시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시들고 생명력이 약해지고 몸의 일부나 기능이 훼손되어도 자아 존중감이나 정체성이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이 쇠약해지면 약해진 몸을 통해 형상초월 차원, 곧 의식의 빛이 더 쉽게 비쳐 나오게 된다. 완벽에 가까운 훌륭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만 육체와 자신을 동등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문제가 있는 육체와도 쉽게 동일화되고 육체의 불완전함, 질병, 장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라는 관념적 정체성을 늘 확인시켜주는 의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 병에 집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에고가 동일화되는 또 다른 생각 형태 중 하나이다. 에고는 일단 동일화될 대상을 발견하면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지만
드물지 않은 경우에 더 강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에고는 병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일으키기도 한다. 내부의 몸 느끼기. 내부의 몸 느끼기. 육체와의 동일화는 에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 하나이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가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동일화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육체라는 외부적 형상과 아름답다, 추하다, 강하다, 약하다,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같은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몸의 내부에 있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내부에 있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몸의 겉모습이 어떤 차원에 있든 그 외부의 형상을 넘어가면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장이 있다. 내부의 몸을 자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양 손바닥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다. 그때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마음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것이 어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게 묻는 대신 직접 양손을 느껴보라. 즉 손바닥 안의 미묘한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다. 생명력은 그곳에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단지 손바닥으로 의식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찌릿찌릿한 감각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기 또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잠시 동안 손바닥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 생명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눈을 감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부의 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두 발의 주의를 이동시켜 잠시 그곳에 머물고 그러고 나서 두 손과 두 발을 동시에 느껴본다. 그 후에는 신체의 다른 부분, 즉 다리, 팔, 배, 가슴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내부의 몸 전체의 생명력을 느껴보라. 이 내부의 몸은 사실은 육체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이며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다리이다.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다리이다.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얼마 후면 눈을 감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내부의 몸과 접촉하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육체와 동일화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과도 동일화되지 않는다. 즉, 더 이상 형상과 동일화되지 않고 형상과의 동일화로부터 멀어져서 형상 없음으로 향해 간다. 이 형상 없음을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 형상 없음을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 정체성의 핵심이다. 몸에 대한 그 알아차림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에고라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된다. 이것은 면역체계와 신체의 자연 치유력도 강화시켜준다. 에고라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된다. 이것은 면역체계와 신체의 자연 치유력도 강화시켜준다. 존재의 망각. 에고는 언제나 형상과 동일화되고 어떤 형상에서든 자기 자신을 찾으며 걸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형상은 물질과 육체만이 아니다. 물건이나 육체처럼 외부의 형상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형태들이다. 이것들은 에너지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물질보다는 미세하고 밀도가 낮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형태이다. 머릿속에서 절대로 말을 멈추지 않는 목소리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 거칠 줄 모르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이다. 모든 생각이 당신의 관심을 온통 흡수해버리고 머릿속 목소리와 그것에 동반되는 감정에 너무도 동일화되어 모든 생각과 감정 속에서 자기를 망각할 때 당신은 형상과 완전히 동일화되어 에고의 움켜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에고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부여받아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각 형태들과 조건지어진 정신적, 감정적 패턴들의 복합체이다. 에고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부여받아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각 형태들과 조건지어진 정신적, 감정적 패턴들의 복합체이다. 에고는 무형의 의식인 나의 있음, 즉 순수한 있음이 형상과 뒤섞일 때 생겨난다. 이것이 동일화의 의미이다. 이것이 존재의 망각이며 근본적인 실수이고 존재가
개별적인 형상들로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다. 이것이 현실을 악몽으로 바꿔 놓는다.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사르트르의 통찰까지,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사르트르의 통찰까지. 근대 철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 근본적인 오류를 근본적인 진리로 알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로 표현했다. 이것은 내가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는 물음에 데카르트가 찾아낸 대답이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을 깨닫고 생각과 존재를 동등시했다. 즉 정체성, 나의 있음을 생각과 동일시한 것이다. 그는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는 대신 에고의 근원을 발견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명제 속에는 데카르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간과한 부분이 있음을 다른 유명한 철학자가 깨닫기까지 그로부터 거의 300년이 걸렸다. 그의 이름은 장폴 사르트르였다. 그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발언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면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의식은 생각하고 있는 의식과 별개이다.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의식은 생각하고 있는 의식과 별개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은 생각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의식이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알아차림이다. 만약 자신 안에 생각밖에 없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꿈꾸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꿈꾸고 있는 사람이 꿈속 모든 이미지들과 동일화되듯이 모든 생각과 동일화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목류병 환자처럼 살고 있으며 오랜 기능장애의 마음 습관에 갇혀 똑같은 악몽 같은 현실을 언제나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면 꿈에서 깨어난다. 다른 차원의 의식이 들어온 것이다. 사르트르의 통찰은
깊이가 있었지만 자신이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기에는 그 역시 자신의 생각과 너무 동일화되어 있었다. 그 중요성이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떠오른 것이었다.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비극적인 상실을 겪고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한다. 소유물 전부를 잃은 사람도 있고 자식과 배우자, 사회적 지위, 명성, 신체적 능력을 잃은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엇과 동일화되어 있었던 무엇에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있었던 그것들은 사라져 버렸다. 그런 후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처음에 느꼈던 고뇌와 극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현존, 이 순간의 존재함의 신성한 느낌, 깊은 평화와 평안, 두려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다. 사도 바울은 이 현상에 분명 친숙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신의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평화는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묻는다. 이런 일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일단 에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이 동일화되어 있는 형상, 당신에게 자아의식을 부여해준 형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 에고도 함께 붕괴된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이기 때문이다. 동일화될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 주위의 형상이 사라지거나 죽음이 다가올 때 당신의 존재감, 나의 이성의 느낌은 형상과의 얽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물질에 갇혀 있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형상을 초월한 것으로서 만물에 편재한 현존으로서 모든 형상과 모든 동일화 이전에 있는 순수한 있음으로서 자각하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지금까지 의식이 동일화되어 온 그것들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평화이다. 당신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는 나는 이것이다 또는 나는 저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 이다. 큰 상실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이런 깨어남을 경험하고 형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자신이 상황과 타인과 불공평한 운명과 신의 피해자라는 강력한 정신적 이미지나 생각 형태를 만든다. 이러한 생각 형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노, 원한, 자기 연민 등의 감정들에 강하게 동일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실을 통해 붕괴된 과거의 동일화 대상들의 자리를 금세 대체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재빨리 새로운 형상을 발견한다. 이 새로운 형상이 깊이 불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에고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좋든 나쁘든 동일화만 될 수 있으면 된다. 사실 이 새로운 에고는 전의 것보다 더 폐쇄적이고 단단하며 더 뚫기 어렵다.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 억울해하거나 깊은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으며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도 있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삶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이다.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러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진다. 당신은 다친다.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